내 아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다. 벽 너머에서는 내 남편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보석을 걸친 내연녀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쓸모없는 아내, 짐덩어리, 그것이 그가 나를 부르는 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짓밟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발걸레 취급했던 내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만든 지옥을 이제 그들이 맛볼 차례다. 밖에서 기다리다 죽든 말든 내버려둬, 태준아. 내 마누라, 그 생선 굽는 냄새랑 찌든 꼴, 이제 구역질이 난다. 우리가 좀 숨통 트고 살게, 그 쓰레기 같은 년이랑 당장 이혼하지 못해?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인 최 여사의 날카롭고 경멸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오직 남편만을 위해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치 얼어붙은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내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떨리는 손에는 잔고가 영원으로 찍힌 낡은 통장이 쥐어져 있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손에서 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채 나는 남편이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번듯해 보이도록 그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에 뜯어진 깃을 정성스레 꿰매고 있었다.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지갑에 남은 동전들을 세어가면서 말이다. 애써 억누르고 있던 고통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물 한 방울도 짐승 같은 오열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군화발이 내 심장을 짓밟고 지식이는 것 같았다. 손에 쥔 통장은 내 피부를 태우는 시뻘건 쇠꼬챙이처럼 느껴졌다. 나의 10년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진흙탕 같은 그의 인생에서 날 닦아쓰고 버리는 낡은 걸레. 블라인드 틈새로 내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는 광경이 보였다. 태주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 작은 사업체의 첫 수익으로 내가 직접 사준 바로 그 의자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낯익은 여자, 그의 새로운 비서 유라가 앉아 있었다.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진동했다. 남편이 항상 불평하던 내 땀 냄새, 양파 냄새와는 뼈저리게 대조되는 향기였다. 걱정 마, 자기야. 그 여자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낼 서류를 준비 중이니까. 태주는 유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확언했다. 그는 우아한 수트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열쇠를 꺼내 내연녀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이거 받아. 어제 현찰로 결제한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 열쇠야. 내가 몰래 빼둔 비상금으로 산 거니까 안심해. 그 비상금이라는 단어에 내 세상의 회전이 멈췄다.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폐를 찢는 유리 조각처럼 변했다. 그 비상금 1억 원. 그것은 우리가 새들어 살던 반지하방 장판 밑에 숨겨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나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 돈은 천식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딸, 지우를 위해 모아둔 생명줄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 뇌리를 스쳤다. 적막한 반지하방을 가르던 지우의 거친 숨소리, 파랗게 질린 작은 입술과 떨리는 마른 몸. 나는 미친 듯이 장판을 뜯어내고 10년 동안 딸의 응급치료비로 고이 간직했던 철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나를 반긴 건 텅 빈 상자와 내 남편이 우리 딸의 목숨을 훔쳐갔다는 차가운 진실뿐이었다. 나는 내 가족을 등졌다. 상속녀로서의 내 권리마저 철저히 지웠다. 오직 이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국내 최대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신분도 버렸다. 그런데 7살 난 딸의 목숨을 구할 그 돈이 지금 남편의 내연녀를 위한 불륜의 둥지를 사는 데 쓰인 것이다.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이어졌다. 탐욕과 조롱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그 멍청한 년이 숨겨둔 돈을 아주 요긴하게 썼구나. 다음 주 투자 사수문 회장님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완벽하게 준비해라, 태준아. 그게 우리 집안을 상류층으로 끌어올려줄 거다.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해. 특히 내 그 짐 덩어리 마누라는 더더욱. 내 거친 엄지손가락이 약지에 끼워진 싸구려 은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결혼식 날 그가 돈이 없다며 미안해하길래 나중에 부자가 되면 갚으라며 내가 길거리 노점에서 직접 산 반지였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라의 손가락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 반지를 만질 때마다 그가 출근할 때 입을 번듯한 옷을 사주기 위해 밤낮 없이 남의 집 빨래와 허드레시를 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더위와
굶주림,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딘 것은 온전한 가족이야말로 내가 지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였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유리를 박살내고 저 3명의 인간 쓰레기들을 질질 끌어내어 그들이 누리는 호사가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뼈저리게 쏘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고 적막한 허무의 심연이었다. 그때 낡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거칠게 진동했다. 액정에는 시립병원 응급실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아 귀에 대자 떨리는 내 손끝이 느껴졌다. 서연 씨,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내 남은 숨통을 끊어놓는 소식을 전했다. 따님 산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서 생명유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심장이 멎을 겁니다. 옮기기 전에 입원 보증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마련하셨습니까? 나는 전화를 내렸다. 내겐 단돈 100원조차 없었다. 나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내연녀와 입을 맞추는 남편을 보았다. 내 딸은 덥고 비좁은 병원 복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지우가 헐떡이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영혼을 갉아먹은 저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뒤섞이면서 딸을 살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 그 사무실 앞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건 낡은 운동화가 진흙탕에 푹푹 빠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내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와중에도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지우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에 차가운 파열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내 마지막 숨을 내어주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밖 도착했을 때 나는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고 낡은 바짓단은 진흙투성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다. 시어머니라면 아주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 끝에 최 여사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옷을 고르는 듯한 소리와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열하며 애원했다. 지우, 중환자실로 옮기려면 보증금이 필요해요. 태준 씨가 제 비상금을 가져갔어요. 어머니, 이대로면 어머니 손녀가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노파가 내게 돌려준 것은 날카로운 코웃음이었다. 얘, 나한테 그 거머리 같은 눈물 연기 통할 줄 아니? 그 병약하고 집만 되는 내 딸년이 죽는다면 그건 내 아들이 너희들의 그 지긋지긋한 불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하늘의 뜻일 거다. 귀찮게 굴지 마. 다음 주 내 아들의 중요한 행사에 입고 갈 한복 가봉 중이니까. 2번. 다시 내게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다. 작별 인사도 일말의 인간미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나는 믿었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 군말 없이 시중을 들면 언젠가 그들도 내 딸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내 피와 영혼을 바쳤음에도 그들에게 나는 영원히 짓밟아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가 임시로 있는 중환자실의 유리창으로 향했다. 크고 무서운 기계와 튜브들 사이에 누워있는 나의 작은 천사. 창백하게 죽어가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과 복종심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자리를 서늘하고 날카로운 평온함이 채웠다. 내가 정성껏 돌본 남편은 내 연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내 미래를 빨아먹은 거머리였고 내가 모신 시어머니는 내 딸의 죽음을 축하하는 괴물이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울지 않겠다. 나는 기워맨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겹겹이 싼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 재벌가에 돈은 더럽고 널 통제하려 들 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유롭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나아라는 태준의 달콤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폰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기에 아버지마저 등졌다. 내게 온 세상을 주려 했던 유일한 남자를 버리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겁쟁이를 선택했던 것이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액정에 불이 들어왔을 때의 그 안도감이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머릿속에 각인된 비공개 번호를 눌렀다. 단 몇 초가 지났을 뿐인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깊고 묵직하며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냐? 그 낯익은 음성이 물었다.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과 눈물이 한데 섞여 흘러내렸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한 아버지가 겪은 10년간의 뼈저린 그리움이 담긴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는 거물 재벌 회장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공주님, 내 딸, 서연아. 아빠, 나는 흐느꼈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제가 틀렸어요. 절 용서하세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제 딸을 살리려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의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내 아버지의 단호하고 다급한 명령. 그의 목소리는 나를 해친 모든 이들을 짓부수고도 남을 거대한 무력과도 같았다.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내 손녀와 널 당장 데리러 가마. 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병원 박비에 젖은 철제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내 약지에 싸구려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결혼식 날 태준이 창피를 당할까봐 내 비상금을 헐어 샀던 반지. 내연녀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떠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손가락에서 빼내어 젖은 시멘트 바닥에 던져버렸다. 반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10년간의 멍청했던 내 과거도 끝이 났다. 매달리고 순종적이던 서연이는 죽었다. 이비 속에 남겨진 여자는 진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일 뿐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왔다. 태준이었다. 말끔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그는 짜증난 얼굴로 최신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마 간호사들이 환자 보호자인 그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문자를 보내며 피식 웃는 그의 입술을 보았다. 지루한 이 병원에서 의사들 입막음만 하고 금방 돌아가겠다고 내연녀에게 말하고 있었으리라.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뒤 자신이 군림하던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밖에는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5대의 검은색 마이바흐와 제네시스 방탄 차량이 병원 앞에 동시에 멈춰 섰다. 최고급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가르는 소리가 매섭게 울렸다. 시립병원의 차갑고 소란스러운 복도는 어느새 서울 최고급 대학병원 VIP 병동의 넓고 고요한 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방 안은 깨끗하고 안정감을 주는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다. 낡은 인공호흡기의 삐걱대는 소리도 사라졌다. 대신 최고급 의료 장비가 내 딸의 심장 박동을 조용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알려주고 있었다. 지우는 폭신한 침대에 누워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의 보살핌 속에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내 천사는 이제 안전했다. 나는 침대 옆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와 지늘게 절어있던 옷은 사라졌다. 아버지가 보내준 우아한 블랙 실크 드레스와 태준의 1년 치 연봉으로도 살 수 없는 명품 구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 머리는 단정하게 세팅되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내 두 눈은 서늘한 폭풍을 품고 있었다. 내 앞에는 진양그룹의 전담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남편 가족이 내 돈을 빼돌려 저지른 모든 거래, 모든 지출, 모든 거짓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가씨, 변호사의 정중한 첫마디.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칼집에서 나오길 기다린 날카로운 검 같았다. 태준 씨 회사의 모든 자금은 아가씨께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설립하신 신탁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내연녀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 역시 아가씨의 개인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씨의 명령 한마디면 그들의 모든 돈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우를 바라보며 아이의 따뜻한 뺨을 쓰다듬었다.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내 딸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 인간들은 단 한 방울의 자비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 전부 끊으세요, 강 변호사님. 내 차가운 명령.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10년의 원한이 담겨 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밑바닥의 기분이 어떤 건지 그들이 똑똑히 느끼게 해주세요. 먼저 저 관종 늙은이부터 시작하죠. 도시 반대편, 은은한 황금빛 조명과 값비싼 트러플,
그리고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냄새가 가득한 청담동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최 여사는 상류층 사모님들과 어울려 즐겁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털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크고 거만한 웃음소리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번쩍이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에는 내 딸의 치료비에서 훔쳐낸 돈으로 산 두툼한 금부치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어머, 사모님들. 우리 아들 태준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최 여사는 스테이크를 썰며 거들먹거렸다. 다음 주면 우리 아들이 국내 최대 투자사 회장님을 직접 뵙잖아요. 제주도에 별장도 하나 더 살 계획이에요. 그 빈대 같고 냄새나는 며느리 서연이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완벽했을 텐데. 보탬은커녕 아주 재수가 옴붙는 년이죠. 그녀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으로는 그녀의 교만함을 몰래 비웃고 있었다. 호화로운 식사가 끝난 후 최 여사는 자랑스레 손을 흔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밝힌 플래티넘 카드를 내밀었다. 내가 매달 비상금으로 남몰래 결제 대금을 메워주던 바로 그 카드였다. 잔돈은 가지세요. 카드를 건네며 그녀가 거만하게 웃었다. 몇 분 후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른 테이블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작게 속삭였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거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거절?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도 없는 카드라고요. 그럼 이거로 해봐요. 그녀는 악어 가죽 지갑에서 또 다른 골드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하지만 직원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레스토랑 매니저가 함께였다. 옆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설명했다. 결제하실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본 회원께서 사모님의 모든 가족 카드를 강제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사모님들 사이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허공을 떠돌았다. 높이 치켜 올라가 있던 그녀들의 눈썹이 경멸로 바뀌어 내려왔다. 최 여사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금가락지가 밝힌 손톱이 실크 드레스 자락을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다. 가장 친하다던 친구의 작고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의 완벽한 몰락의 순간이었다. 세상에 대고 그렇게나 자랑했던 자존심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어머, 내 며느리 돈이 다 가짜였나 보다.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한 사모님이 비아냥거렸다. 망신스러워라. 돈도 없으면서 기사식당이나 가지. 여긴 왜 왔어? 노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극심한 수치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수표를 내밀려 했지만 매니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현금도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레스토랑 안 모든 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최 여사는 가장 아끼던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담보로 풀어놓아야 했다. 아들이 와서 남은 밥값을 치르겠다는 비참한 약속과 함께 노파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거칠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꺼내 미친 듯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분노와 울음이 폭발했다. 태준아, 나 사모님들 앞에서 개망신당했어. 내 카드 다 막혔어. 그 재수 없는 내 마누라가 내린 저주가 틀림없어. 우리 은행 돈이 왜 갑자기 다 막힌 거냐. 한편 강남구 한남동의 최고급 유엔빌리지 펜트하우스. 조용한 배달원 복장의 남자가 로비 데스크에 검은 상자 하나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매끈한 상자 위에는 오직 유라의 이름과 호수만 적혀 있었다. 그녀의 달콤한 밤을 산산조각 낼 이 미스터리한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호화로운 대표실 안. 태주는 전화 너머의 어머니를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은행 전산 오류일 겁니다. 서연이 탓하지 마세요. 걔 아까 병원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런 짓 할 머리도 힘도 없어요. 제가 회사 계좌에서 지금 당장 돈 이체해 드릴게요. 우리 돈 많아요. 태주는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전화를 끊었다. 최고급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회사의 기업 뱅킹 포털에 접속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웠다고 굳게 믿는 회사. 내연녀에게 사줄 집값을 빼돌리던 바로 그 젖줄. 페이지가 로딩되었다.
화면을 응시하던 태준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턱이 서서히 벌어졌다. 입가의 미소는 사시나무 떨리듯 번지는 경련으로 바뀌었다. 수십억 원이 찍혀 있어야 할 숫자가 사라졌다. 영원. 회사 전체의 자금이 단숨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나간 것이다.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보유 주식 없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극도의 공포가 밀려오자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시스템 오류일 거라 자위하며 새로 고침을 눌렀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단어는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저주와도 같았다. 접근 권한 없음. 쾅. 태준의 고급 외제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메아리 쳤다. 서연과 함께 살던 반지하 새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속으로는 서연이 어머니를 망신주고 은행 시스템을 헝클어뜨리는 무슨 짓을 꾸몄다고 단정 지었다. 그 여자에게 그럴 지능이나 권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로 짓밟고 그녀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그는 쏟아부을 폭언을 장전한 채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어둡고 적막한 집안뿐이었다. 갓 지은 밥 냄새도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찌개도 없었다. 사방이 어두컴컴했고 작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얇은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싱크대에는 그가 어제 내연녀에게 가기 전 내팽개쳐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서연아, 당장 나와.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벽을 때리고 메아리 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극심한 짜증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자기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대령했어야 했다. 부엌으로 걸어가 깨끗한 머그잔을 꺼내고 녹슨 가스레인지를 노려보았다. 커피라도 타 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서연과 함께한 1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가스 밸브를 여는 법이나 낡은 가스레인지를 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은 정작 자신의 부엌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였다. 그는 항상 자기가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서연의 두 손에 완벽하게 의존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식탁 위에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는커녕 당장 마실 것 하나 준비해놓지 않은 아내의 쓸모없음에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가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기도 전에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발광하며 진동해 부엌의 정막을 깼다. 화면에 유라의 이름이 떴다. 이 분노를 가라앉혀줄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를 덮친 건 날카로운 비명 섞인 불평이었다. 오빠, 이 펜트하우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와. 수화기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짜증과 신경질로 가득했다. 로비에 전화했더니 진짜 집주인이 내린 명령이래. 이거 오빠가 나 주려고 산 거라며? 현찰로 다 결제했다며. 근데 왜 날 쫓아내려는 건데? 태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뇌를 지배하던 혼란이 서서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바뀌고 있었다. 자기야, 진정해. 관리사무소 차고일 거야. 내가 어제 산 거 맞잖아.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는 유라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거만함은 의심이라는 송곳에 산산이 뚫리고 있었다. 즉시 집을 뛰쳐나가 차를 몰고 그의 회사에 자금을 대준 메인 투자자 박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다. 왜 갑자기 기업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뚝 솟은 투자사 빌딩에 도착한 그는 예고도 없이 박 대표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노련한 사업가 박 대표는 넓은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그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박 대표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제 회사 자금이 다 묶여 있는 거죠? 왜 제 계좌가 텅 비었냔 말입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센 톤으로 숨기며 오만하게 따져 물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으면 말로 풀면 될 일이지 허락도 없이 제 돈에 손을 대시면 안 되죠. 박 대표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차갑고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자네 돈? 태준아, 그게 언제부터 내 돈이었지?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바닥부터 일군 회사라고요. 당장 제 계좌 접근 권한 안 살려놓으시면
대표님과 이 회사 전부 고소할 겁니다. 박 대표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가 서류를 펼쳤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이름은 그저 관리자, 즉 실제 지분을 단 1%도 갖지 못한 바지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회사 전체, 건물, 자금 전부가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한 홀딩스의 소유였다. 그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며 춤추던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투자금 회수다. 태준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네한테서 자금줄을 끊는 거지. 박 대표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의 눈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넌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야. 그리고 네가 어제 강남 펜트하우스 산다고 빼돌린 그 돈,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니었어. 유일한 상속녀의 개인 자금이었지. 자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태준은 식은땀을 흘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젤리처럼 흐물거렸다.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박 대표는 미소 지으며 다시 차를 모금 마셨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태준아. 내일 당장 진짜 회장님이 회사 청소하러 내 사무실로 행차하실 테니까 짐 싸두는 게 좋을 거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든 채소처럼 흐느적거리며 빌딩을 빠져나왔다. 회사를 잃었다. 돈을 잃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는 거대한 감방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최고급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자신을 도와줄 남은 인맥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무겁고 권위적인 노크 소리가 사무실 문을 울렸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둘 다 표정 하나 없는 얼음장 같은 얼굴이었다. 앞장선 남자가 태준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태준 씨. 남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법원에서 발부된 소장입니다. 당신 명의가 아닌 개인 신탁기금에서 1억 원을 빼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다. 무슨 소리입니까? 훔친 적 없습니다. 제 아내 돈이고 남편으로서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변명을 무시한 채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다. 법적으로 해당 자금은 두 분이 결혼하기 전 계좌 개설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개인 자산입니다. 당신은 위조된 서명으로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전액을 계좌로 반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며 보석 없이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될 겁니다. 두 남자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태준만 남겨둔 채 그의 몸이 털썩 의자로 무너졌다. 벽에 걸린 커다란 벽시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미래가 조금씩 썰려나가는 것 같았다. 째깍거리는 무거운 소리는 완벽한 파멸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세는 사형선고처럼 들려왔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20층은 적막했다. 하지만 태준이 내 피와 땀으로 산 그 집의 내부는 숨막히는 열기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내연녀를 위해 준비한 둥지의 전기와 수도를 모두 끊어버렸다. 나는 육중한 고급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기름때와 양파 냄새에 절어있던 초라한 서연이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새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내 주변의 공기에서는 남편의 1년치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내 뒤에는 아버지, 진 회장님이 보낸 건장하고 무표정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의 거칠고 압도적인 노크 소리가 복도의 침묵을 깼다. 문이 열렸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얇은 잠옷 차림의 유라가 얼굴을 잔뜩 구긴 채 서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고 소리를 빽 지르려던 그녀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확 달라진 내 겉모습과 나를 감싸고 있는 서늘한 권력의 기운을 보면서도 그녀의 얄팍한 거만함이 이겼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유라의 쇳소리 섞인 조롱이었다. 동네 아줌마가 강남까지 길을 잃었나 보네. 집에 가요, 아줌마. 여기서 뜯어낼 위자료 같은 거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 그 골골대는 딸내미 병원에나 있지. 여긴 왜 와서 행패야?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뺨을 때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 구두에 달라붙은 벌레를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을 뿐이다. 나는 최고급 에르메스 가방에서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내어 그녀의 어두운 거실 유리 탁자 위로 매몰차게 던졌다. 이 집 내 거야. 내 서늘한 선언이었다. 내 목소리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공기를 가르는 얼음장 같았다. 내게서 훔친 돈으로 산 집이지. 법적으로 이 집의 명의는 우리 가족의 홀딩스에 등록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내 시야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중이야.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두 경호원에게 턱짓했다. 그들은 즉시 안으로 들어가 유라의 커다란 캐리어, 값비싼 옷가지들, 그리고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걸레짝을 버리듯 그녀의 짐들을 복도 밖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물건을 뺏으려 발버둥 쳤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거구의 두 남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반짝이는 명품 구두 한 켤레가 내 눈에 띄었다. 내 딸 지우의 생명줄이었던 돈으로 산 그 구두. 나는 말없이 다가가 내 구두의 날카로운 힐로 그 장식품을 짓밟아 으깨버렸다. 구두 굽이 박살나며 내 발밑에서 일그러지는 소리는 내 귀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들의 모든 환상을 짓밟을 수 있다는 물리적인 증명이었다. 한창 소란이 일던 중 태준이 허겁지겁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땀투성이가 된 그는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유라의 짐들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거실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나를 발견하자 그의 혼란은 익숙한 분노와 적반하장으로 변했다. 여기서 무슨 짓이야, 서연아. 너 미쳤어. 그는 거역하는 노예를 벌주려는 주인처럼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다. 네가 한 짓이야? 네, 계좌 막은 것도 너야. 똑바로 말해.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헛웃음을 쳤다.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닿지 않은 서늘한 미소였다. 소장받았어, 태준아? 내 내연녀 둥지 틀어주려고 내 신탁기금에서 훔친 1억 48시간. 그 돈 안 채워 넣으면 넌 감방에서 썩게 될 거야. 극심한 분노와 수치심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알량한 남성성과 가짜 권력이 그가 떠받들던 여자 앞에서 나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려 손을 높이 치켜들고 내 뺨을 향해 맹렬히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이 내 얼굴에 닿기도 전에 내 경호원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은 태준의 팔을 꺾어등 뒤로 돌린 뒤 그를 거실에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했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경호원의 육중한 무릎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바닥에 처박힌 그의 시선이 아까 내가 던진 서류에 정확히 꽂혔다. 맨 아래 적힌 변호사의 서명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몇 년 전 첫 큰 계약을 따내고 만취에 들어온 날 밤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내밀었던 그의 모든 권리를 페이퍼 컴퍼니로 넘긴다는 서약서. 그 서명에 보증을 섰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그가 깨달았다.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의 눈에 서린 극도의 공포를 나는 똑똑히 읽어냈다. 나는 그의 참담한 꼴을 내려다보며 그 앞에 섰다. 항상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던 남자가 지금 내 발밑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이 시간 주지, 이태준. 나의 서늘한 명령이었다. 그 시간 이후에도 이 건물에 남아있다면 발가벗겨서라도 끌어내주마. 나는 몸을 돌려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멀어지기 전 바닥에 엎드린 태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다치게 하려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이서연. 지우 내 딸이기도 해. 날 감방에 쳐넣겠다고? 아빠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주지. 내가 지우 데려갈 거야. 소송. 걸어서 애 뺏고 너 혼자 피눈물 흘리며 썩게 만들어줄 테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진 않았다. 그의 협박은 내 심장에 꽂으려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을 뺏긴다는 건 가장 큰 약점이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벌벌 떠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복도로 발걸음을 뗐다.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문이 등 뒤로 쾅 닫혔다. 우리 과거에 관해 박는 마지막 모처럼 차갑고 단호한 메아리를 남기며 우리가 새들어 살던 구룡마을의 좁고 울퉁불퉁한 골목길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씁쓸한 복수극의 거대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하고 아늑한 최고급 세단 안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벌이는 역겨운 삼류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진흙탕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모여든 동네 구경꾼들 앞에서 흠뻑 젖은 채 대성통곡하며 애걸하고 있었다. 한때 내게 일상이었던 흙먼지, 썩어가는 쓰레기, 비린내 나는 생선 굽는 냄새가 빗물과 섞여 골목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노파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청을 높여 울부짖었다. 정의를 박탈당한 순교자라도 된 양 가슴을 펑펑 쳤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 년이 우릴 내쫓았어요. 우리 태준이 걸 다 뺏어 갔다고요. 먹고 살 것도 없이 거리에 나앉은 걸 걷어다가 입혀주고 가족으로 품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마 같은 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침을 쏠 곳을 찾는 벌떼 같았다. 나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불에 댄 듯한 비난이 서서히 그들의 입술에 맺히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은혜란 한 번 받으면 평생 감사함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끊을 수 없는 사슬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10년 동안 나를 그들의 잔인함에 묶어둔 무기였다. 내가 재벌가의 삶을 버렸을 때 태준이 내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었기에 내 영혼마저 그들에게 빚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슬은 녹슬었고 나는 그것을 부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매끄럽고 새까만 세단의 문이 열리자 경호원이 재빨리 내 머리 위로 거대한 검은 우산을 씌웠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쏟아지던 도끼 어린 수군거림이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항상 고개를 숙인 채 구멍난 슬리퍼를 끌고 시장을 보러 다니던 여자가 그들의 집문서보다 비싼 옷을 입고 그들이 마시는 공기조차 내 소유인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으며 꼿꼿이 서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몸을 덜덜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연기를 이어갔다. 저기 저 은혜도 모르는 년. 내 아들 돈을 다 훔쳐서 저렇게 차려입은 거 보소. 나는 그녀의 소란에 맞서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내 눈엔 자비라곤 티끌만큼도 없었다. 나는 경호원에게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섣불리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던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봉투를 열어 오랫동안 정의를 기다려온 서류들을 꺼냈다. 은혜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빗소리를 뚫을 만큼 충분히 강렬했다. 가족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좋죠. 어디 그놈의 은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병원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쳐들었다. 5년 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관상동맥 우회 수술받아야 했을 때 아들인 태준 씨가 그 3천만 원 냈습니까? 아니죠. 제가 냈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모아둔 제 비상금으로요. 여기 제 이름이 똑똑히 찍힌 영수증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그녀의 얼굴 앞에 거칠게 던졌다. 영수증은 바닥에 떨어져 빗물에 서서히 젖어들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더 꺼냈다. 이건 당신 아들 회사의 투자금 영수증들. 본인 피땀으로 읽었다고 자랑하던 그 종잣돈. 다 제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겁니다. 아드님 자존심 상할까 봐 친구 이름 빌려서 몰래 넣어준 거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손빨래하는 동안 동네 잔치에서 입고 뽐내던 그 한복과 금보치들, 태준 씨가 몰고 다니던 외제차, 전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최 여사를 동정하던 이웃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의 시선은 창백하게 질려 입술을 부들부들 떠는 노파를 향한 혐오로 바뀌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치른 대가는 이미 차고 넘치게 지불했습니다. 은혜 갚을 일 없다는 뜻입니다. 불꽃이 튀는 나의 선언. 단어 하나하나가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총알 같았다. 당신들 모자가 내 인생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들이었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당신 잘난 아들이 자기 내연녀 집 사주겠다고 하나뿐인 손녀딸 수술비까지 훔쳐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은혜도 모르는 년입니까? 누가 진짜 악마죠? 최 여사는 뒷걸음질 쳤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구원의 손길을 찾아 흔들렸지만 모두가 이미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영수증을 꺼냈다. 내가 희생의 징표로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그녀의 낡은 병원비 영수증 사본이었다. 나는 손가락에서 힘을 뺐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가 내 발밑 진흙탕 하수구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종이가 진흙 속에 처박히는 순간 잘못된 가족에게 얽매여 있던 내 모든 죄책감과 짐도 영원히 끊어졌다. 나는 자유였다. 돌아서서 차로 돌아가려는 찰나 내 시야에 작은 디테일 하나가 포착되었다. 골목 구멍가게의 할머니 한 분이 길끝의 어두운 구석을 조심스레 가리키고 있었다. 전봇대 뒤 어둠 속에 숨어있는 태준. 그는 어둠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위험한 절망감이 감돌았다. 마치 질이 나쁜 인간들과 거래를 하는 듯했다. 스스로 판 함정에 갇힌 겁쟁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 태준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기 차로 달려가더니 사람을 칠 듯한 기세로 무섭게 엑셀을 밟았다. 그 차가 향하는 방향은 경찰서나 유라의 집이 아니었다. 그 길은 지우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소름이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펜트하우스에서 그가 뱉은 말이 귓가를 때렸다. 내가 지우 데려갈 거야. 그는 돈도, 회사도, 내연녀도 다 잃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쥐구멍에 몰린 인간은 복수를 위해 가장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우리 아이를 방패막이로 쓸 작정이었다. 폭우는 찢어지고 진흙 묻은 영수증들을 차가운 하수구 속으로 무심히 쓸어내리고 있었다. VIP 병동의 고요하고 폐쇄적인 복도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괴물의 입처럼 떡 벌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에 흠뻑 젖은 검은색 재킷. 차림의 남자가 내 딸의 병실 문을 몰래 열었다. 태준이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침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의 작은 천사는 세상 천지 모른 채 자고 있었다. 가슴은 평온하게 오르내렸고 생명을 유지하는 튜브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빠로서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태준의 눈에 비친 자기 핏줄은 오직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을 지우의 팔에 꽂힌 튜브 쪽으로 가져갔다. 튜브를 뽑고 아이를 깨워 인질로 삼을 속셈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쟁이의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내 딸의 피부에 닿기도 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병실 전체가 환해졌다. 태준은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시력이 돌아왔을 때 그가 예상했던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방 한 구석 넓은 가죽 소파에 값비싼 나무 지팡이를 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내 아버지 진 회장이었다. 그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서 있었다. 허리춤에는 총이 차여 있었고 회장의 손짓 한 번이면 기꺼이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내 딸이지 왕국을 버리고 선택한 놈이 고작 이런 쓰레기였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태준의 온몸 뼈마디를 부러뜨릴 듯한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제 알량한 멍청함에서 벗어나겠다고 제 핏줄의 목숨을 담보로 삼다니 구역질이 나는군. 나는 태준의 등 뒤 문을 통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소리침에 늘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던 아내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긍지를 품고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다. 내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를 내려다보는 내 눈은 극도의 혐오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본 태준은 억지로 덮어쓰고 있던 거만함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좁은 반지 하방에서 늘 왕처럼 군림하던 자가 지금 내 발밑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목 놓아 울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한 발 앞서 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내가 내 남편이잖아.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그가 애원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랑 유라한테 세뇌당했던 거야. 걔들이 돈에 환장해서 나보고 널 버리라고 부추긴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너랑 지우한테 돌아갈게. 우리 다시 합치자. 나는 멸시를 제외한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거였다. 자기 죄를 책임질 배알도 없고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제 어미와 내연녀를 가차없이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비겁자. 우리가 돌아갈 곳 따윈 없어, 이태준.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영장을 든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이태준 씨, 사기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를 바닥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병실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는 동안에도 태준의 고함과 욕설, 애원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병동복도의 정막 속으로 서서히 먹혀 들어가며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침대로 시선을 돌렸다. 불과 몇 걸음 밖에서 일어난 그 모든 소음과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평온하고 부드러웠다. 천진난만한 얼굴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거대한 괴물이 엄마의 손에 의해 제 삶에서 완전히 내쫓겨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 창문 너머 서늘한 밤 공기를 응시하며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태주는 감방에 갔지만 그의 내연녀는 유라와 그녀가 내 계좌를 동결하기 전 빼돌린 남은 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같은 시각, 소음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큰 책모자와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돈다발과 위조 여권이 든 값비싼 명품백이 꽉 쥐어져 있었다. 유라였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된 태준을 버리고 이 돈으로 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영리함에 도취해 있었다. 출국 게이트에 다가서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살았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승무원에게 티켓을 내밀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다. 놀라 뒤돌아본 유라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등 뒤로 경찰관 3명이 서 있었다. 그중 1명이 체포 영장을 들이밀었다. 도둑년의 허접한 도주국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며 철컥거리는 금소금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북적이는 공항은 유라의 처절한 공개 망신 무대가 되었다. 내 가족을 파탄내고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여자가 3명의 경찰에게 끌려가며 발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싼 모자가 공항의 윤이 나는 바닥에 뒹굴었고 분노와 공포로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남의 인생을 훔쳐 여왕이 되려 했던 여자는 이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파고든 채 오열하고 구걸하는 더러운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도시의 반대편, 내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비참한 지옥이 열려 있었다. 최 여사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집은 그녀를 바깥으로 뱉어냈다. 아들이 남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은행이 그녀의 모든 자산을 압류한 것이다. 그녀는 가랑비에 흠뻑 젖은 채 몇 벌 남지 않은 싸구려 옷까지 가든 낡은 캐리어를 부둥켜 안고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보석들은 진작에 전당포에 넘어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엔 금반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한때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 먹였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자기야, 나 며칠만 자기네 게스트하우스에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첫 번째로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그녀가 절박함에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조롱 섞인 비웃음뿐이었다. 어머, 최 여사님, 댁내 쫄딱 망하고 아들은 감방 갔다는 소문 다 났어. 우리 집 화분이라도 훔쳐가면 어쩌려고. 다신 연락하지 마.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그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모두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아예 수신을 차단했다. 내 돈으로 기어올랐던 그 화려한 세상이 그녀를 다시 진흙탕 속으로 매몰차게 뱉어낸 것이다. 갈 곳도 차비도 없던 최 여사는 혐오해 마지 않던 그곳, 태준을 만나기 전 그들이 살았던 서울의 가장 빈곤한 달동네 판자촌으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돌아가야만 했다. 멀리 주차된 내 차의 안락한 좌석에서 나는 묵묵히 걷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차 안의 공기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시원하고 평화로웠다. 지금 그녀가 밖에서 들이마시고 있는 끈적이고 덥고 악취나는 공기와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가 걷는 길은 비 때문에 진흙탕이 된 흙먼지 투성이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썩은 쓰레기와 막힌 하수구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짙은 틴팅이 된 차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웃지도 환호하지도 그렇다고 그녀를 위해 슬퍼하지도 않았다. 내 온몸을 흐르는 감정은 그저 깊고 서늘한 평온함 뿐이었다. 이것이 업보의 형태다. 그들이 내 눈에서 짜낸 모든 눈물이 이제 거대한 고통의 해일이 되어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최 여사가 신은 짝퉁 구두에 뾰족한 굽이 툭 부러졌다. 중심을 잃은 노파는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얼굴과 두 손은 더러운 물과 오물로 가득한 시커먼 진흙탕에 처박혔다. 캐리어가 나뒹굴며 열렸고 그녀의 낡은 옷가지들이 길거리의 쓰레기 더미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목 놓아 오열했다. 고통과 수치심, 후회가 뒤섞인 오열. 신발을 벗은 채 거칠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했다. 나는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볼 것은 없었다. 가짜 여왕은 자신의 탐욕이 낳은 노예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내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태준이 남긴 더러운 얼룩으로부터 씻어내야 할 제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진양홀딩스 건물의 가장 큰 대회의실, 그 육중한 목재문 앞에 서 있었다. 타이트한 블랙 수트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은 채 한때 내 남편에게 굽실거리던 이사들을 상대할 준비를 마쳤다. 태준의 회사를 비즈니스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싸구려 종이로 된 구겨지고 더러운 봉투를 내미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상무님, 죄송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엔 주저함이 가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교도소장이 직접 상무님께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나는 비서가 왜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다급하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쓴 봉투 겉면에 내 이름은 말라붙은 검붉은 피로 새겨져 있었다. 태준이었다. 어두운 골목길, 부러진 굽의 짝퉁 구두가 시커먼 진흙 속의 쓰레기들과 함께 썩어가도록 버려져 있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그 구겨진 봉투를 응시했다. 겉면에 쓰인 내 이름은 어떤 펜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선명한 색이었다. 쇠비린내와 익숙한 절망감이 얇은 종이를 맴돌고 있었다. 10년 동안 나는 태준의 패턴을 완벽히 외웠다. 내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기 인생의 모든 실패가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수법. 그리고 지금 그는 비겁자들이 쓰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 즉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글씨는 엉망이었고 극도의 다급함과 공포가 배어 있었다. 서연아, 나는 속으로 읽어 내려갔다. 여기선 도저히 못 버티겠어. 춥고 냄새나고 감박놈들이 날 짐승처럼 패. 제발 부탁이니 고소 좀 취하해줘. 날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짓을 저지를 거야. 지우를 생각해. 애한텐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애써 짓눌렀다. 아빠가 필요하다고? 경찰을 피해 도망치겠다고 죽어가는 자기 딸의 산소호흡기를 뽑으려 했던 그 아빠가 나를 협박하겠다고 제 손목에 피를 뽑아 쓰면서도 정작 자기 죄를 마주할 배알은 없는 남자. 만약 내가 예전에 그 위태롭고 동정심에 쉽게 흔들리던 서연이었다면 벌써 울면서 그를 껴안아 주러 경찰서로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서연이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죽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더러운 종이를 꽉 움켜쥐고 무참히 찢어버렸다.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잘게 조각난 종이 조각들이 내 옆에 검은 휴지통으로 힘없이 떨어질 때까지 찢고 또 찢었다. 그는 결코 제 목숨을 끊지 못할 것이다. 난 안다. 그의 말은 희망도 힘도 다 잃은 자의 발악일 뿐이다. 나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서 있던 비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구치소에서 오는 편지는 절대 받지 마세요. 이 회사에도 내게도 그 인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하마니, 나는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마주 보았다. 내 신호에 맞춰 2명의 경호원이 문을 열었다. 내 발걸음은 널찍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마다 압도적인 권위의 무게를 뿜어냈다. 에어컨의 서늘한 공기와 최고급 커피 향이 나를 맞이했다. 예전에 내 피부에 늘 배어있던 생선 비린내와 양파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반짝이는 유리로 된 긴 테이블 주변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내가 그 가짜 왕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싸올 때마다 나를 비웃으며 몰래 아줌마나 식모라 부르던 자들.
나를 본 그들의 거만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몇몇은 고급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냈고 나머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다투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가장 끝에 자리한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유일한 상석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 매끄러운 유리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앉으시죠, 이사님들. 차분한 명령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회의실 구석구석을 찌렁찌렁 울렸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감히 숨소리 하나 내는 자가 없었다.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그들의 눈에 새겨진 공포를 읽어내렸다. 내가 당신들 눈엔 그저 바지사장의 멍청한 아내, 늘 고개 숙이고 낡은 옷이나 입고 다니는 여자로 보였으니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까? 나의 첫마디였다. 내 말은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다. 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간 모든 숫자, 모든 계약, 모든 자금, 당신들의 그 가짜 회장이 서명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승인했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고 당신들은 떨어지는 열매나 주워 먹었죠. 나는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들어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졌다. 김 이사, 당신은 이태준이 실사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걸 승인했죠. 박 이사, 당신은 그가 내연녀를 위해 펜트하우스를 사는 걸 숨겨줬고요. 당신들이 책상 밑에 숨겨둔 더러운 짓거리들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서연 상무님, 저희는 그저 이태준 대표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한 이사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변명했다. 저희는 정말 그게 대표님 돈인 줄 알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특히 그 무지의 대가로 내 돈에서 막대한 보너스까지 챙겨간 주제라면 더더욱 전원 해고입니다. 오늘부로 밖에 있는 보안 요원들이 당신들 사무실로 동행해서 개인 물품 챙기는 걸 도울 겁니다. 퇴직금은 꿈도 꾸지 마시고 감사팀에서 당신들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즉시 배임 횡령으로 고발 조치될 테니 그리 아십시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애원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기 가족을 들먹이며 핑계를 대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바위처럼 차갑게 앉아 경호원들에게 턱짓했다. 단 몇 분 만에 나를 비웃던 거만한 남자들로 가득했던 방이 완벽하게 청소되었다. 커다란 창문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걸어 나오셨다. 윤이 나는 지팡이에 기댄 그의 자태는 곧고 위험이 넘쳤다. 아버지는 질질 끌려나가는 남자들을 쳐다본 뒤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노련한 입가에였지만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공주가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셨음을. 나는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내 상석 바로 앞에는 이름이 새겨진 번쩍이는 황금색 명패가 놓여 있었다. 대표이사 이태준. 그의 얄팍한 남성성의 상징. 내 자존심을 짓밟으며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했던 알량한 자만심의 결정체. 나는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꽤 묵직했지만 내 손에 들린 그것은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그것을 테이블 밑 태준의 피 묻은 편지 조각들이 뒹구는 휴지통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바닥, 어둠, 그리고 영원한 망각 속. 나는 가방에서 작은 은색 액자를 꺼내 태준의 명패가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지우의 사진이었다. 아이의 달콤하고 순수한 미소. 내가 살아가고 싸워야 할 이유를 주는 그 반짝이는 눈동자. 이것이 나의 진정한 왕관이다. 이것이 내가 딸을 위해 세울 제국이다. 나를 완성하기 위해 남자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 힘은 내가 흘린 눈물과 홀로 지새운 밤들, 그리고 내 딸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테이블을 떠나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20층 아래로 보이는 차들은 개미 같았고 높이 솟은 빌딩들은 장난감 블록 같았다. 나는 이제 꼭대기에 서 있다. 두 번 다시 자비를 구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일은 없을 것이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짚었다. 내 심장 속 폭풍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내 적들은 스스로 만든 진흙탕 속에 완벽히 파묻혔다. 반짝이는 도시를 응시하며 평화로운 질문이 내 영혼을 감쌌다. 내일 가장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모녀의 앞날엔 어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파괴적인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고 푸른 하늘. 아침 햇살은 내 눈물로 지새운 모든 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따뜻한 포옹 같았다. 나는 서울의 가장 유명하고 배타적인 국제학교의 넓은 정원 앞에 서 있었다. 싱그러운 잔디와 고급스러운 꽃향기, 그리고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제 나는 기름때가 묻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 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하늘색 실크 원피스가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렸다. 주위에 사람들, 상류층 0.1%의 학부모들이 내게 경의와 동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경멸 어린 시선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는 정중한 인사와 미소가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도 교실복도 끝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기 넘치고 건강한 아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두 뺨은 장밋빛으로 물들었고 머리는 실크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두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지우였다. 창백했던 입술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칠었던 숨소리도 완전히 사라졌다. 걸음마다 생명력이 넘쳤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죽어가던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우렁차고 발랄한 부름과 함께 아이가 내 품으로 푹 안겨 들어왔다. 몸을 굽혀 딸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머리칼에서 나는 베이비 파우더와 갓 씻은 비누향은 내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했다. 이것이 내가 쌓은 결과였다. 폭풍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 공주님, 오늘 정말 잘했어.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지우의 심장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승리의 교향곡이었다. 차로 걸어가는 길에 코너의 가판대에서 조그만 신문 더미를 보았다. 타블로이드 일면에는 법정을 나서는 태준과 유라의 커다란 사진이 실려 있었다. 둘 다 구겨진 수의를 입은 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판결에 관한 기사였다. 그들이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낼 기나긴 세월. 나는 잠시 멈춰섰지만 고통이나 분노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한때 온 세상이라 여겼던 남자 태준의 사진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바늘 끈만큼도 따갑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낯선 사람, 끔찍한 악몽 속에 남겨진 흐릿하고 어두운 기억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복수도 필요 없었다. 나의 성공과 내 딸의 건강이야말로 잠깐의 돈맛을 위해 진짜 보물을 내다버린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니까.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지우가 모퉁이의 디저트 가게를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눈가까지 닿는 진짜 미소였다.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원하는 만큼 몇 스쿱이든 먹자.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부드럽게 닫히는 차문 소리가 우리 과거의 모든 혼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깨끗한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험한 집안일로 생겼던 상처와 흉터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피부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밑에 자리 잡은 단단함은 평생 내 곁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 진 회장님이 우리의 새집에서 우릴 기다리고 계셨다. 사랑과 보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있는 집. 나는 두 번 다시 폭풍 후에 홀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지우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가장 아끼는 인형을 안은 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봄바람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거죠? 그 어둡고 낡은 집으로 다신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 약속을 전하듯 가볍게 쥐어주었다. 그럼, 우린 이제 행복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어둠 속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차는 빛으로 가득한 도로를 매끄럽게 달렸다. 어제의 그림자에서 멀어져 우리가 직접 그려나갈 찬란한 미래를 향해 고요한 오후를 깨우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우리 새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 나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하늘은 보랏빛과 황금빛으로 물들며 또 하루의 평화로운 끝을 알리고 있었다. 시원한 저녁 바람에 아래층 정원에서 피어난 제스민 향기가 실려왔다. 손에 든 차가운 샴페인 잔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식혀주었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내 자유의 달콤함이 온몸으로 번졌다. 등 뒤의 방에서는 지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 두껍고 향기로운 이불을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밤이 지날 때마다 아이가 숨이 막혀 공포 속에 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아이의 미래는 밝아오는 여명만큼이나 눈부실 것이다. 하지만 도시 반대편,
내가 철저히 묻어버린 그림자 깊은 곳의 세상은 우리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서울의 구룡마을, 비좁고 악취나는 골목길, 최 여사는 허름한 판잣집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이웃들의 찌든 청바지와 더러운 작업복을 하루 종일 손빨래하느라 물집이 잡히고 주름지고 갈라져 있었다. 싸구려 빨랫비누와 쉰내 나는 구정물이 그녀의 유일한 향수였다. 그녀가 밥을 사 먹였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쑤셔오는 허리와 덜덜 떨리는 무릎의 고통은 그녀가 내 딸에게서 훔쳐간 10원짜리 하나하나에 대한 피눈물 나는 청구서였다. 며느리를 학대하던 여왕은 세상에서 잊힌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한때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태준. 그는 춥고 어두운 감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의 매 순간은 뼈저린 후회로 가득 찼다. 나를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소유라 믿었던 그 모든 화려함을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지우가 갓난아기였을 때 찍었던 우리 세 식구의 사진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종이는 낡고 찢어졌으며 그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고요한 밤, 그가 정막 속에서 내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소리는 영원히 내게 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용서했느냐고?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를 향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냐고? 하지만 내 대답은 아니오다.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한 짓은 선택이었다. 그는 나를 상처 입히기로 선택했다. 자기 쾌락을 위해 지우의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평온함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지웠기 때문이다. 관심과 인정만을 갈구하던 인간에게 철저한 망각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은 없다. 이제 내 세상에 이태준이라는 존재가 있을 자리는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없다. 그는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린 한 줌의 재일 뿐이다. 발코니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인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내 머리 위의 왕관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내가 견뎌낸 모든 상처로, 내 딸을 위해 바친 모든 희생으로 벼려낸 것이다. 나는 내 행복의 설계자다. 내가 서 있는 이 제국은 어떤 남자가 쥐어준 것이 아니다. 오롯이 내 두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드넓은 밤하늘로 고개를 돌렸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며 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희생양이 되었던 시간은 내 인생의 한 챕터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정한 여왕으로 군림하는 것, 그것이 내 이야기의 결말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다. 내 세상을 파괴했던 폭풍이 도리어 내 앞길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내 딸이 안전하고 내 심장이 마침내 나만의 왕국에서 안식처를 찾았다는 깨달음. 새로운 내일의 약속으로 가득 찬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다. 마침내.